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랜선을 통해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특히나 우리 그 아시아 그 문화예술 거점 프로그램, 우리 예술의 거리 이쪽에서 진행되는 이번 그 어게인 오센집에 제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첫 번째 게스트로 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척 뭐랄까 반갑고 뭐 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뭔가 어,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센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우리 옛날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지역 문화예술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기타 다양한 문제들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삶의 문제, 신상의 문제까지도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 어떤 그 문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재미도 있을 수도 있고 한편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술과 소비 그리고 그에 따른 미술품 판매의 새로운 시도라는 주제를 뭐 제가 혼자 설정한 건 아니고 이쪽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을 드릴 텐데 30분 정도 제가 PT를 하고 이제 랜선에 계시는 여러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는 질문도 받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고 뭐 이게 처음 진행되는 건데 좀 잘 돼서 앞으로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시도 이런 소통하는 그런 잘 만들어진 사례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광주 출생이고 전남대 나오고 중앙대 대학원 나오고 프랑스에 유학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그 작업했던 사람이었는데 한편 또 교육자로도 활동했었고 어, 나중에는 이제 뭐 기획자, 전시 커미셔너 이런저런 일들을 좀 문화예술판에 특히나 미술 베이스의 일에서 좀 다양하게 종사했었습니다. 제 캐리어 중에 조금 뭐 특이점이라고 하면 저 스스로도 무척 기쁜 마음으로 일을 했었던 광주시립미술관에 제가 학예연구실장 9년 동안 일을 했었고요. 작년에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제가 총감독했었습니다. 현재는 광주에서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지금 아트광주 21 총감독을 맡고 있는 미술문화 기획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좀 쑥스럽네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자, 오늘 주제인 미술과 상업시장의 어떤 그 본격적인 얘기를 나눌 텐데 그 미술인 역시 직업인으로서 수입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거 너무 정당한 얘기죠. 저는 저 스스로도 저를 소개할 때 제가 미술문화 기획자라고 소개했는데 한편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어떤 그 소비지향적인 사회에서 내 개인의 벌이, 소득 이게 그 자업하고 연결되는 건데 나한테 가장 많은 돈을 주는 게 제 직업이라는 생각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한번 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받는 돈이 제일 많으면 교육자고, 제가 미술문화 쪽에 기획하면서 받는 돈이 제일 많으면 기획자고, 아니면 제가 작가 활동을 해서 수입이 제일 많으면 작가고,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 작가님들이 작가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과연 그 생계를 유지하는 본인의 소득이 작업 활동에서 가장 많은가? 아니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시는 어떤 기타 다른 일에서 소득이 많은가? 그랬을 때 그분의 정확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 여러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나눠봤어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생각해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 지역에
청년 작가 월 평균 수입을 생각해 보면 되게 열악합니다. 50만 원 이하 그 19.6% 별로 그 생활이 되게 힘들어요. 좀 더 정확한 수치로는 56.6%가 월 5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작업과 생활을 지탱하고 있고, 창작 여건 역시 굉장히 열악해서 10명 중 4명 정도가 수입이 전무한 어떤 그런 상황들. 뭔가 도움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작품 판매로 수입을 얻는 경우는 17%. 그 액수는 굉장히 미비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 자영업,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경우, 기타 강의나 교수,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비단 그 청년 작가의 문제만은 또 아니에요.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캡처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미술 작가 약 4만 명을 추산했을 때 연 100만 점 정도가 작품으로 생산이 됩니다. 이랬을 때 시장에서 거래량은 약 3.9만 점, 4만 점 정도가 100만 점에 4만 점 정도가 시장에서 팔려요. 이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4% 정도가 이제 소득으로 환원이 되고, 나머지 96%의 작품은 이른바 재고가 되겠죠. 이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수치로 나타났을 때 우리 미술, 이건 이제 미술계 작가분들 전반적으로 했을 때 평균 수익이 약 614만 원, 그러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가 돼요. 특히나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또 문화예술계 전반이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죠. 잘 사시는 분들은 되게 잘 사는데 대다수의 예술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어떤 그 미술인의 수입원이 이제 미술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작품 판매, 강의 활동, 기타 아르바이트, 아까 제가 이건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인데, 미술 시장 안에서는 그 개인적으로 직거래하는 내용, 그러니까 작품을 아는 분한테 내가 개인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건 개인의 그걸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 이제 판매가 또 좌우되겠죠. 그게 소득으로도 연결이 되고, 또 하나의 어떤 그 과정은 아트 딜러를 통하는 어떤 그런 내용인데,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의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되게 열악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중간 매개자 역할을 하는 아트 딜러가 많지 않다라는 거. 이분들이 작가들의 작품을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연결해주는 중간 매개자의 아트 딜러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트 딜러도 여러 이제 형태가 있을 텐데, 아예 이제 직업적으로 하는 이제 그 화랑을 통해서 작품을 판매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 또 일반적으로 미술 작가들이 작품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은 화랑이라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화랑이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한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아트페어를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아트페어 같은 경우 제가 조금 이따 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할 텐데, 올해 또 언론에서 좀 좋게 막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옥션이 있는데, 온라인 경매라든지 오프라인 경매, 이런 형태의 시장이 존재합니다. 아트페어를 얘기하자면 사실 현대적 아트페어의 최초 이런 어떤 상황은 그 독일의 쾰른 아트페어를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하루에 방문하기 힘들 정도로 넓은 공간에 온갖 화랑들이, 국제적인 어떤
그 커넥션 통해서 모여서 거기에 자기네 이제 그 조그만 부스를 얻어서 관람객들 또 소비자들을 만나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요 근래 들어서 한 20여 년 전부터 대표적인 어떤 이제 상황으로는 아트바젤 또 영국의 뭐 프리즈 뭐 이런 데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자기네 어떤 그 활동 영역을 늘리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홍콩 아트 바젤 같은 경우 또 마이애미 아트 바젤이라든지 내년에는 런던의 그 프리즈가 이제 우리 티아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국제적인 미술 시장이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이고 우리 한국도 그 시장에 오픈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껏 우리나라 갤러리들이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런 페어에 신청을 해서 합격을 했을 경우 참여하는 거였는데 이제 아예 그 해외에 유수한 어떤 주요 아트 페어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트 페어의 그 이제 주최자인 어떤 갤러리 입장에서 아트 페어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작가 브랜드와 또 트렌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술 시장을 읽어내고 좋은 일종의 미술 소비자인 컬렉터들, 이 사람들이 원하는 작품을 잘 소개하고 또 그런 작가들을 잘 라인업을 갖추고 이런 부분들이 그 갤러리의 어떤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읽어낼 줄 아는 어떤 그런 능력이랄까요? 그런 부분들. 사실 또 언론이 이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미술 시장의 수요가 조금 바뀌어서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면 그런 부분들이 뭔가 증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또 수치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아트페어는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고 미술 시장만 하더라도 작년 경우는 조금 예외예요. 2020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건 뭐 천재지변처럼 아무도 예기치 못했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서 미술 시장뿐이 아니라 경제 전반이 다 얼어붙는 상황이 되면서 안 좋았는데 2019년, 2018년, 2017년부터 지금 미술 시장은 상승세를 그리고 있었어요.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더 가파른 상승세가 형성이 됐을 거라는 전문가들의 어떤 그 예상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트페어는 한편 또 여러 가지 또 비판도 받는데 너무 어떤 그 상업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미술이 뭔가 글쎄요 그 시장이 지나치게 관여하게 돼서 예술성과 시장성은 다른 부분인데 젊은 작가들 좀 시장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해서 자칫 예술성을 추구하기보다 상업성을 추구하고 마치 개인의 어떤 그 작가적인 역량이 작품 가격이 작가적인 역량인 것처럼 그런 부분은 그 작가의 어떤 그 긴 캐리어를 놓고 봤을 때는 좋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시장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전 세계가 온라인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한번 이렇게 뭔가 딱 뜨면은 금방 반응이 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을 너무 신경 쓴다는 것은 작품이 계속 그에 맞춰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술가의 어떤 그 긴 호흡을 생각한다고 봤을 때 자칫 너무 상업적인 작가로 그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죠. 또 한편은 이 아트페어가 자본과 결탁이 되고 또 작가 하나를 잘 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작가는 아트페어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아트페어가 또 다른 미술문화판의 어떤 그 문화 권력같이 형성이 되면서 이걸 굳이 뭐 긍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역시나 작가는 아무래도 본인의 어떤 그 예술성을 시대성하고 잘 생각하면서 긴 호흡으로 가야지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 뭐 이렇게 작품이 막 팔렸다 기쁘다 이런 이 식으로 내가 팔리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겠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아트페어도 그 모양새가 또 다양한 아트페어들이 나오는데 뭐 어포더블 아트페어라든지 이 어포더블 같은 경우는 작품의 상한가를 4만 달러 밑으로 제한하는 어포더블이라고 하는 그 페어 조직위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몇 년 동안 와서 진행했었는데 지금은 철수했는데 또 다시 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트 바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화되고 그 거대 권력화된 바젤이 홍콩과 먼저 그 스위스 바젤인데 미국의 마이애미 바젤을 열었었고 홍콩 바젤을 또 열고 이런 상황이면서 또 다른 어떤 도시들을 공략할 수도 있어요. 거점을. 그리고 지금 런던에서 시작된 프리즈 같은 경우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 시장 키아프하고 연계해서 또 들어온다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우리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어쩔 때 보면 하나의 국가보다도 하나의 기업이 더 큰 어떤 예산을 움직이고 더 큰 권력을 갖는 이런 그 자본이 첨예화된 어떤 그런 세상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기업 위주의 어떤 그 경제 성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화예술 쪽에서는 그닥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 생각하는 대로 판이 짜여지고 흐름이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유네스코라든지 국제기구들에서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인 차별성, 다름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이 세계가. 아트페어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그 시장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이렇게 수치가 잘 이렇게 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어, 전체 우리나라 지난해 미술시장 액수는 414억, 414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아트페어에서 죄송합니다. 어, 전체 금액이 4,014억 6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트페어가 그 중에 어, 8, 800 몇억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부산이 350억의 매출을 올렸죠. 키아프는 아직 안 열렸고 그 거래량으로 따졌을 때 아트페어에서 지난해 3만 7천 점이 팔렸다는 거. 소수점 하면 3만 8천 점 정도. 그리고 거래되는 그 장르별 현황을 보면 아무래도 아트페어는 이제 그 집에다가 작품을 걸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또 선호하고 물론 컬렉터들도 많이 전문 컬렉터들도 오지만 그러다 보니까 서양화가 약 80% 정도 이렇게 해당하는 80%가 아니라 이게 수치로 그 금액으로 봐야 되는가 본데 아무튼 서양화, 동양화, 조각 설치 그 순위를 이렇게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서양화가 월등해요. 그 다음에 동양화, 조각, 판화 뭐 이런 형태로 작품이 거래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폐화가 좀 유행에 민감해요. 90년 초에 판화가 되게 유행했었고 그 뒤에 2000년 초에는 사진이 또 한때 되게 유행했었고 요새는 그 회화 장르가 또다시 유행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죠. 참가별 거래 현황 같은 경우 작가가 이렇게 하는 작가 부스와 화랑 참가 현황을 보면 화랑 참여해서 판매되는 금액이
월등하다는 것을 요 수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페어 자체가 화랑과 경매회사, 아트페어 여기 이제 참여작가 수를 보면 경매회사는 되게 미비해요. 숫자적으로는 봤을 때 되게 이제 경매를 하는 것은 고가의 어떤 그런 미술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호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술시장 또 이제 실태조사 이렇게 보면서 창작과 유통, 소비 요 부분을 미술계의 어떤 그 미술문화 생태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창작, 유통, 소비 그래서 이 유통 안에 있는 게 이제 매매를 하는 곳이고 그 매매라는 게 경매회사, 또 아트페어, 아트 에이전시, 그러니까 뭐 딜러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화랑, 또 미술은행. 이게 수치는 많지 않지만 액수가 커서 건축물, 미술 장식품 이런 부분도 미술의 어떤 그 영역 안에서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소비를 말할 때는 단순히 사고 파는 것만은 또 말할 수 없으니까 미술관이라든지 대한공간, 신생공간, 또 비엔날레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전시. 그러니까 매매와 전시의 중간에서 매매 쪽으로는 경매회사, 아트페어 막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시 쪽으로는 미술관, 대한공간, 비엔날레 이게 소비 구조인데 그 중간 형태가 화랑이라든지 미술은행, 미술 뭐 건축물 미술 작품 이런 형태를 띠게 되죠. 아트페어 같은 경우 물론 전시고 뭐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걸 순수 전시라고 보기는 힘들죠. 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문화적인 콘텐츠고 마치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처럼 전시 안에는 논리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근데 페어에서는 물론 이제 정체성을 잇는 화랑 같은 경우 우리 화랑은 뭐 추상, 뭐 조각, 뭐 컨템포러리 아트 이렇게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전문 영역을 다루는 화랑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요원하죠. 그래서 이 뭐랄까 미술판 안에 생태계적인 어떤 그런 구조로 봤을 때 창작과 유통, 소비에서 아트페어는 철저하게 매매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아트페어가 매매를 해줘야 전시도 가능하고 생산도 가능하고 작가들이 먹고 살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들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소비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페어가 잘 굴러가야 또 화랑이 또 그만큼 많이 생기고 이게 뭐냐 그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매매와 전시가 함께 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이 향유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강조를 해봐요. 아트페어 뭐 참여 방식이라든지 참가 규모는 뭐 제가 좀 생략하고 여기 미술시장 규모 분석 이런 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시장을 따졌을 때 규모는 이제 이건 작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제가 이제 만든 내용인데 캡처 왔어요. 만든 건 아니고 정정합니다. 주요 유통 영역인 화랑이 등록된 화랑이 475개, 경매회사가 9개, 아트페어가 국내에 무려 4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그 말한 구조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포션을 봤을 때 크기에 따라서 화랑이 제일 크죠. 이거 액수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매회사는 소수의 작가들의 작품을 다루지만 액수는 아트페어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한규 선생님 작품은 벌써 1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신기록이 우리나라 미술품 판매 경매 신기록 1등부터 10등 중에 김환기 선생님이 9점을 가지고 있어요. 뭐 더 비쌀 수 있는 작품도 있겠지만 이제 뮤지엄이라든지 이런 데 소장된 걸 빼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작품만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작가님들한테는 되게
뭔가 요원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경매회사 포션이 되게 커요. 사실은. 근데 이게 미술 시장을 말할 때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또 말을 해야 되는데 1차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 판매가 됐을 때 그 수입이 작가님한테 그대로 돌아가는 것. 그게 1차 시장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되게 화랑이라든지 아트페어라든지 뭐 이런 영역 안의 일이고 경매회사는 2차 시장 작품이에요. 컬렉터에서 아니면 화랑이 이미 소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팔려서 그 작품이 생산성을 추구하는 미술 현장으로는 그 예산이 재투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구의 몇몇 국가들 봤을 때 1차 시장 금액과 2차 시장 금액이 어느 포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현대미술이 뭔가 활동이 용이하거나 아니면 조금 불리하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 미술 시장 전체 금액을 따졌을 때는 영국이나 독일에 뒤지지 않는데 돌아가신 인상주의 화가들, 뭐 낭만주의 화가들 이런 분들 작품이 엄청난 고가에 팔려봤자 현대 미술하는 미술 생산자한테는 그닥 관계가 없는 일이죠, 사실. 우리 지역의 아트페어 보면 수도권에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49개 중에 25개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옆에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이제 부산, 그러니까 대구와 부산하고 대구 쪽이 미술 시장이 좋다는 걸 얼른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11개가 그쪽에서 진행이 되고, 광주 전라 지역에서 3개가 진행이 됩니다. 광주에서는 아트 광주가 이제 있어서 다행인지 아무튼 올해 12회째예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트페어 전시 작품 시대별 장르별 현황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미술이 주류를 이루죠. 물론 그 안에는 근대미술이나 고미술도 팔리기는 해요. 세계 미술 시장 분석 요 부분은 지금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시장에서는 2018년보다 조금 감소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오히려 늘었고 세계 전체 시장, 세계 경제하고 이제 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전문가들은 딜러 시장을 되게 많이 봐요, 높게.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취약한 게 여기 죄송합니다. 딜러 시장 부분이 지금 세계 시장에서는 되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는 아직 좀 뭔가 눈에 띄지 못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경매 시장도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 예를 들어서 이제 상위 5개 경매사를 말하면 크리스티, 소더비, 폴리, 차이나 가디언, 필립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계 5개 영역 안에 드는 경매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옥션 또 서울옥션, 가나화랑하고 현대화랑이 사실 모기업이죠. 그 2개가 그래도 제일 활동적이죠, 사실.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A옥션이 있는데 고미술 위주의 거래량은 미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트페어를 얘기하는데 10년간 급격하게 이제 성장했죠, 아트페어가. 올해, 내년에 뭔가 조금 상황이 많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요인에는, 지난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있는 분들이 증권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재테크를 통해서 뭐 제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일종의 불로소득을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사실 재테크는 내가 노동해서 번 소득하고는 이제 관계가 좀 다른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벌어들인 돈을 다시 그 시장에 투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부는 투자하는데 일부는 한쪽으로 세이브하면서 다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롭게 생긴, 새롭다는 건 좀 그렇고, 아트테크라는 말이 생겼죠. 미술품에다가 투자를 해놓는다는 거. 이게 이제 이건 증권이나 부동산하고는 또 좀 거리가 있어요. 미술품은 바로 현찰로 이걸 돌리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도 뭔가 어떤 좀 지속적인 어떤 상황에 내 자본을 안정화시켜 놓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젊은 분들과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취향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재밌는 게 20억짜리 아파트를 내지는 뭐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뭐 3억에서부터 10억 이 정도 선인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 20억짜리 아파트를 자녀한테 상속해 줬을 경우 상속세가 어마어마해집니다. 20억짜리 그림을 자녀한테 줬어요. 그게 되게 추적이 힘들 수도 있고 뭔가 여러 상황에 어떤 그 가변성이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미술품에 지금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오늘 그 이제 얘기가 그 미술과 소비인데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는 뭐 장보드리아가 말하는 어떤 그 소비 시대라든지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데 현대 소비는 고가일수록 이미지를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샤넬백이나 뭐 루이비통 뭐 페라가모 뭐 이런 데서 그 마크 떼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 마크가 커야 내가 이거 들고 다닌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사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어,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이 하나 있다. 푸사마 야오이. 지금 해외 시장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되게 인기인데 아니면 국내에서는 이우환, 뭐 박서보, 뭐 이런 어떤 그 단색화 우리 선생님들, 또 김창렬 선생님, 요즘 새롭게 지금 블루칩으로 뭐 연배로는 블루칩으로 보기 그런데 아무튼 이건영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거의 나가면 솔드아웃이 되는 상황이에요.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도 그 정도 있고 내가 그 정도 여유가 된다라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 사장실에, 임원실에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소비, 어떤 이미지를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미술 시장에 어떤 호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새롭게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온라인 미술 시장 있죠. 여기에는 이제 우리 뭐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요즘 새롭게 또 뭐 저 자신도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NFT를 통해서 수천 명이 뭐 얼마씩 내서 고가의 작품을 한 점을 사서 글쎄요, 그건 그냥 이미지로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근데 그걸 또 소비의 어떤 재테크의 어떤 그런 지금 상황으로 그걸 또 막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도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양해집니다. 저는 한편 그건 인정해요. 여기 오늘 주제 중에 새로운 시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우리 미술인들이 뭔가 좀 행복해지려면 시장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시장이 하나나 두 개만 있으면 거기를 통해야만 소득으로 환원할 수 있는데 뭐 빨간 시장, 파란 시장, 노란 시장 뭐 다양하게 있으면 또 그 시장마다 선호하는 작가가 틀리고 거래되는 어떤 그런 뭔가 형태라든지 액수라든지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때 각자 작가들이 나는 저쪽에 뭔가 더 가깝게 그쪽하고 거래하고 이쪽하고 거래하고 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어야 좋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초반에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우리 아트 광주를 설명하는 그 내용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요 한국 작가와 해외 경매 시장이라든지 한국 작가와 해외 아트 페어 및 해외 전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따지면 그닥 우리 작가들이 아주 선방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세계 뭐 생산률 이런 데서는 뭐 6위, 7위, 8위 아무튼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미술 시장에서 선호하는 작가를 따졌을 때 우리가 결코 그 정도
시장의 규모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국 미술 시장은 경제 규모와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하면서 간다고 했을 때 앞으로 더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금 아쉬운 게 국내 그 컬렉터들, 그러니까 내수가 지역이나 국내 작가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점이 좀 문제예요. 지금 우리 자본으로 해외 유명한 작가들 작품을 많이 사면서 우리 작가들은 좀 이렇게 등한히 하는. 근데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예술품은 어, 그 의식주하고는 다른 영역의 가치를 갖는, 쉽게 얘기하면 이미지를 사는 듯한 어떤 그런 장르의 뭐라 해야 될까요? 물품이나 제품 이렇게는 말하기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술품에서 뭐 가성비를 따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이 사지는 않아요. 뭐 안 이쁘고 뭐 좀 걸어놓기 좀 애매한 것도 그게 돈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또 사요. 그래서 우리 작가분들이 어떻게 보면 현 시대에서 생존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뭐랄까 그 어, 경쟁자는 여러분들의 동료일 뿐이 아니라 돌아가신 작가님들 작품까지도 다 내 작품하고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더 재밌는 건 미술품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미술품은 생산되고 있고 한 번 안 팔린 작품은 안 팔릴 가능성이 더 많아요. 팔리던 작품이 더 팔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가라면 어떻게 하면 한번 내 작품을 빨리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광주 아트페어 얘기를 제가 한 3분만 할게요. 원래는 제가 30분 하고 뭐지 그 30분 토론인데 제가 3분만 하자면 저는 이번 아트 광주를 제가 뭐랄까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미술문화 생태계를 지원하는 아트 광주 거기다 지금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우리 광주 지역에도 내수 시장은 있고 컬렉터는 계세요. 이분들이 근데 기존에 지금 작품을 사던 분들은 조금 죄송한데 지금 광주의 지역 작가들한테는 그닥 관심이 없어요. 이미 살 만큼 샀고 또 그분들 것을 샀을 때 이 사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계속 막 오른다든지 그분들 작품이 국내 미술 시장에서 뭐 화제가 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말한 일종의 시장 안에서 브루칩에 해당하는 그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고 해외 무대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작가들 작품 아니면 아예 해외 작품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예산은 미술 생산계로 그 생산 쪽으로는 재투자되는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운 어떤 하나의 목표는 일종의 새로운 시장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가 아니라 아직 광주는 그림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림을 처음 사보게 하는, 페어장에 처음 와서 일생의 첫 그림을 사게 만들어보는 그분들은 지역 작가 작품을 사줘요. 그림 처음 사는 분이 뭐 김창렬 선생님 그림, 이완 선생님 그림 사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좀 뭔가 유능할 것 같고 전망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나한테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살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아트페어에 새로운 어떤 시장이라고 불릴 수 있는 뉴 컬렉터, 처음 그림을 사보는 분들을 최대한 많이 오게 하고 그분들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비해주고 그 돈이 지역 미술의 생산계로 투자되는 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정도에서 제가 10분 초과했는데 제가
오늘 그 대화를 미술시장의 대화를 풀어가기 위한 여러분들 그 이제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돋구기 위한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요. 랜선에 계시는 우리 참여자분들께서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신의 의견을 보충해서 피력하셔도 되고 뭐 네. 그 저도 이렇게는 처음 하는 손 들고 말씀하시면 우리 저기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그 통제해 주시는 데서 발언권을 넘겨드릴 거예요, 마이크. 네. 질문을 먼저 받아볼까요? 아니면 뭐 보충 설명이나 어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 기탄 없이 해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조음 선생님 하실 말 없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라도 뵈니까 좋네요. 뭐, 딱히 사실, 이 주제가 좀 쉬운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또 민감하고 또 사실 쉽게 뭐 단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이야기들인데 또, 어, 음, 그냥 이거는 이제 그냥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NFT 작업들이 이제 소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에 대한 짧은 뭐 그냥 뭐 생각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NFT요, NFT.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FT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NFT에 돈이 몰리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뭔가 눈이 이렇게 뭐랄까 우리가 눈사람 만들 때 눈을 굴리잖아요. 이게 점점 커지는 어떤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NFT에 투자를 하거든요. NFT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그 작품을 집에다 걸어 놓거나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쉽게 얘기하면 뭐랄까 어떤 그 재테크의 수단으로서만 존재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 뭔가 건전한 미술 시장에는 또 조금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이제 특히나 지금의 NFT 같은 경우는 유명 작가, 뭐 약간 좀 유명한 작품 이런 쪽으로 이제 뭔가 좀 치중이 더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젊은 예술가라면 내가 그런 거에 맞는 작품을 이제 제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면은 저는 한편 건전한 미술 시장에는 조금 뭐 도움이 딱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해보는데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또 도움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우리 예술가들은 되게 창의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그 NFT에 맞는 작품을 누군가가 또 제작을 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어떤 예술, 새로운 어떤 현상, 그걸 리드해 가면 그걸 우리 쪽으로 긍정적인 어떤 그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건 전적으로 저는 생산자인 예술가의 몫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도 좀, 네. 다른 하실 말씀들 별로 없으신가요?
원래 오센집은 뭔가 막걸리라도 한 잔 탁 넣으면서 이렇게 이걸 오센집을 랜선으로 하려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현장에 모여서 뭔가 좀 편하게 이렇게 좀 그러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이게 발언을 이렇게 마이크를 옮겨야 되고 막 어떤 이런 상황들이 좀 그렇게 막 싹 편한 어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재훈 선생님 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 들었어요 이재훈 어, 선생님. 다들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뭐 저라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일 수도 있고요. 일부의 견해인데, 음, 이제 원화를 사고 파는 어떤 시장 자체가 조금은 이제 하향세이지 않을까라는 일부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 또한 그거에 약간은 동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를 주고 이제 원화를, 그러니까 작가가 만든 원화를 사고 판다기보다도 그 작가의 이미지가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뭐 판매가 된다든지, 혹은 조금 전에 사실 제가 NFT에 관해서 여쭤봤던 게 사실은 이제 유명 작가의 작품을 나눠서 사는 그런 개념 말고 디지털 이미지를 지금 서울 작가들이라든지 이제 유명한 작가들이 디지털 이미지를 코인 형식으로 해서 이제 파일을 팔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형식으로 굉장히 이게 확산되고 하나의 장르처럼 굳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판화라는 매체가 그렇게 됐듯이 이것 또한 에디션 개념으로서 이제 판매가 되거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작업을 할 때 컴퓨터가 무조건적으로 한번 작업을 거치게 되고 이제 피지컬로 이제 어찌 보면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만들어지는데, 이제 에디션과 작업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다양한 형식으로 확산되는 지금의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콜라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굿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쉽게는 이제 에디션 판화가 될 수도 있고, 또 NFT 이미지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디지털 이미지를 사는 거죠. 그런 현상에 대해서 유닉 선생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산자인 예술가들이 그런 어떤 류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어떤 움직임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노력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이 NFT가 정말 어떻게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가능성 또 뭐 승패 약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요. 근데 글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과 뭐랄까 그 또 이 분야에 이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입장 이것은 또 좀 다르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미술품을 지금으로까지는 아직 뭔가 그런 계열의 작품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이제 다 어떤 그 취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틀리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 뭐 이런 분들은 또 그런 환경에 뭔가 또 좀 더 쉽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뭐 한편 아까 이종훈 쌤도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그 작은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 파나나 에디션처럼 뭔가 그렇게 어 그 옛날 그 크라우드 개념하고는 또 틀린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 시장이 막 싹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뭔가 발전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 저는 이제 일단은 제 입장에서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미술계, 어떤 이런 생태계,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작품들이, 왜냐하면 더 많은 작가들이 아직은
좀 우리 그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술은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막 생기는 어떤 상황이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그 앞으로의 어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작가분들이 역량을 이렇게 뭔가 해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또 이게 잘 굴러갈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너무 막 자세하게는 좀 얘기도 제 입장 정리가 좀 힘들어요. 그 부분은. 근데 저는 글쎄요 좀 네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 운전하고 와가지고 예, 차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아까 우리 아트 광주도 처음으로 작품을 사려고 하는 그 구매층의 어떤 그 사람들을 오게 하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처음에 다가서는 사람들은 좀 망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트 광주에서는 그런 첫 구매자들에게 그런 어떤 접근성을 도와주는 팁이라거나 혹은 꼭 그 아트 광주가 아니더라도 다른 페어에서도 이 첫 구매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작품 판매에 관한 팁들 혹시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처음 사시는 분들, 이게 이제 좀 편해야, 시장 자체가 편해야, 이게 첫 어떤 그 거래가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팁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아트페어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전 백화점하고 많이 비유를 해요, 일부러. 백화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양한 브랜드들, 다양한 제품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페어 자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점주님들, 다양한 브랜드를 이렇게 제가 이제 초대하고 그분들이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구매가 편하려면 일단은 정찰제가 돼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미술품처럼 특히나 그 가치 기준을 특히 초보일 경우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신발이라든지 우리 뭐 의류라든지 모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능성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만져보고 보고 막 이러면 내가 이 가격대면 이렇게 뭐 그게 되는데 미술품은 그게 좀 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정찰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사람들이 저게 마음에 드는데 물어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괜히 물어봤다가 터무니없이 비쌀 경우 딱 물어봤는데 그걸 터무니없이 비싸면 내가 그냥 안 사면 저 사람 돈이 없어서 안 사나? 뭔가 좀 그 사람의 어떤 그 뭐죠 뭐랄까 기분 좀 자의식 이런 게 이런 데하고 좀 연결이 되는 내가 괜히 누구든지 내가 없어 보이고 싶지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내 좋다가 돈 얘기하니까 가격 얘기하니까 뭐 다음에 올게요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 그냥 뭐 예산이 안 맞는가 보구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없이 사는 사람인가 뭐 그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서 좀 정찰제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보고 저거 얼마구나. 그럼 내가 좀 몇 바퀴 더 돌아보고 아까 그게 제일 낫네. 뭐 그렇게 돼 볼 수 있는 그거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균일가 부스를 좀 운영해 주는 것. 그러니까 뭐 100만 원 선, 200만 원 선, 뭐 300만 원 선. 그래서 부스 어느 한쪽 공간에는 아예 그냥 균일가로 거기에 있는 작품들은 다 그 가격대.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진 어떤 페어를 올 때는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사겠다라는 생각 갖고 오실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 구경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내 버젯에서 저 정도 선에서 작품을 구입해야 되겠다. 거기서 그냥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근데 이제 요즘 또 이게 스마트폰 이렇게 막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을 보면 작가 이름 뭐 이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물어보기 애매하면 스마트폰으로 작품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뭐뭐뭐 작가를 얼른 검색해 보면 제 이름이 윤익이니까 유닉 쓰지 말고 유닉 작가 딱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작품도 좋지만 작품이 정말 좋아요. 근데 작품 봐서는 이 작가 나이가 어쩐지 뭔가 캐리어가 어쩐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것과 연결된 그것도 좀 뭔가 믿음이 가면 지갑을 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페어장에서 일하는 셀러분들도 작품에 대한 설명도 당연하게 하지만 그 작가의 캐리어라든지 그 작가 작품을 누가 소장하고 있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어디 또 외국의 어디 미술관 이런 데서 소개도 됐었고 소장도 되어 있고 얼마 전에 누가 작품을 샀었었고 뭐 어떤 그런 얘기도 그 컬렉터 마음을 움직이게 해요. 내 스스로가 자신이 없을 때는 뭐 물어보기 모호할 때는 검색 같은 걸 얼른 그 자리에서 해보면 또 그런 부분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미술품 자체는 이게 뭐 재테크의 어떤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 가격이 안 올라도 그닥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그 작품의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그래도 내 성향에, 내 미적 기호에 맞는 그런 작품 우선 찾아야죠, 현장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팔 때는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분이 뭐 어떤 류의 작품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작품은 어떤 선생님이 되게 그런 작품 많이 하니까 뭐 저쪽에 가면 그 작품을 구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도 좀 해준다든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거기를 오게 하는 어떤 노력 그래서 저는 그 초대권 또 할인권 이런 걸 되게 많이 뿌릴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종의 구매 계층, 가능성 있는 구매 계층이 있거든요. 그 가능성 있는 구매 계층들한테 제가 아까 말한 초대권이나 어떤 할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손에 가도록 그런 노력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의사협회라든지 무슨 뭐 상공회의소 모임이라든지 뭐 기업인 협회라든지 뭐 어떤 그런 데다가 아예 그냥 줘서 회원님들한테 모일 때 여기 VIP 티켓인데 문화생활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어떤 그 협회에 만났는데 그 협회는 이미 어떤 기존의 페어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면서 우리 광주 말고요. 다른 쪽 페어하고 연결돼 있어서 VIP를 계속 보낸대요. 자기네 회원들한테. 근데 처음에는 뭐 이런 게 왔나? 그래서 별로 관심 없다가 자꾸 오다 보니까 한 번 오게 되고 또 오신 분들은 나중에는 진짜로 작품을 하나를 사는 어떤 그런 상황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많은 사람들 오게 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사실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들 왜냐하면 그 미술품은 사실 없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있으면 또 뭔가 우리가 그 집 안에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부여가 되니까 그런 분들을 최대한 많이 찾고 모으고 그분들 손에 그런 것들이 정보가 가도록 홍보도 중요하죠, 저는. 예. 음. 그 하나만 더 궁금한 점 하나인데요.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우리가 큐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보통 전시회 큐레이팅을 하는데 작품들 임대하는 것들 보면 그런 큐레이팅을 하시더라고요. 네. 작품 임대를 가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페어에서 작품을 판매할 때도 그 작품이 어울리는 공간이라든가 혹은 그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세계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린다든가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면 첫 구매자들 또 뭐 초보 구매자들은 훨씬 더 작품에 쉽게 다가서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도 해보거든요. 혹시 그렇게 좀 작품을 세일즈 하는데 우리가 작품을 판매하는 게 목적이라면 세일즈 하는데 구매자의 취향이나 이런 뭐 안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뭐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다가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도 혹시 있나요?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온라인상에 포털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어, 가끔 누가 의식적으로 그걸 노출시키는 것 같은데 무슨 뭐 재물을 부르는 그림 뭐 해갖고 막 음, 해바라기 그림이 막 그런 걸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든지 이제 옛날에 우리 또 뭐 그 집에도 뭐 이렇게 이발소 그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돼지가 새끼 돼지들 막 이렇게 막 어떤 그런 것들이 뭐 복을 부른다든지 또 그 그림마다 상징하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잉어 같은 경우 어, 등용문 그러니까 관직을 뭐 얻게 된다든지 또 뭐 부엉이 같은 경우 그 가족의 어떤 그 화목 뭐 어떤 이런 것을 상징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지혜를 상징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페어에 저희가 그 행복을 부르는 그림전이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설명이 가능한 그런 작품들을 갖다 놓음으로 해서 이 작품은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작가가 예술가의 작품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인 어떤 가치, 뭐 정신적인 자산, 소산물 이러기도 하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일종의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설명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의미 부여하고 그걸 막 찾아내서 많이 만들어 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림을 사는 목적은 다양해요. 나를 위해서 사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 영화에서도 뭐 나왔죠. 어, 유명한 화가 그림을 뭐 이렇게 선물하는 어떤 뭐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이 말로 자주 했는데 지금 입시에 정말 고생하는 자녀 방에다가 눈이 좀 시원해지는 풍경화 한 점을 걸어준다든지 뭔가 아니면 좀 피로감을 풀 수 있는 예쁜 그림 같은 경우 그런 걸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들이나 뭐 며느리나 아무튼 누가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돈 얼마 주는 것보다도 부모님이 자녀분들 장성한 자녀지만 그래도 집에 내가 선물로 이렇게 내가 소장하고 있던 작품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서 줄 수도 있고 뭐 집에 있는 거 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작품을 좀 모아야 되겠죠. 저도 작품을 좀 사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또
이쪽 분야 일하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어쩔 때는. 사줘야 되니까. 근데 저는 또 선물을 많이 해요. 이렇게 뭐 제가 뭔가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든지 뭔가 어떤 이럴 때 그래서 좀 사놓은 작품들 누구 주기도 하고 줄 때는 어쨌든 또 좀 액자도 일부러 좀 예쁘게 해서 주고 내가 준 그림이 또 잘 걸려져 있고 그 사람들이 뭔가 그걸 잘 관리하고 있고 생활 영위하고 있는 것 같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선물 많이 했어요. 저희 뭐 처가 쪽, 제 친가 쪽 제가 미술이 있으니까 또 본인들도 뭐 제가 주면 별나 더 좋은 건지 알아요. 또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일하다 보니까 그런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는. 근데 요즘 그 큐레이팅이라는 말이 이제 되게 유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우리가 바쁘거든요, 다들. 그래서 일종의 음악 전문가가 음악 큐레이팅 해주고 뭐 꽃 전문가가 꽃 큐레이팅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집에 가도 꽃을 사러 갔을 때 뭐 누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물어봐서 뭐 여자친구하고 지금 뭐 100일 돼서 아니 뭐 그러면 그 사장님 그런 경우는 이런 꽃이 부모님한테는 이런 꽃이 좋죠. 뭔가 이렇게 딱 하면 얼른 이해가 돼서 딱 사지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요즘 우리 문화에 그 큐레이팅이라는 말이 이제 많이 유행까지는 아니지만 써지는데 각자가 그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줌으로 해서 취사 선택이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셀러들이 그런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8시 6분입니다. 이제 7분.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 그 어게인 5cm 첫 게스트로 이렇게 와서 이제 제가 화제를 이렇게 좀 화제라고 하는 어떤 그 눈덩어리를 굴릴 수 있는 그 주제로 미술 시장 아트페어를 집중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반가웠었고 저 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 역시도 우리 그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더 좋으신 손님 또 와서 또 재밌는 어게인 5cm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또 발전하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